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녹화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좀 빠졌던 부분 몇 가지 더 추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구약관, 그리고 82년 신약관, 그리고 2009년 개정약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거 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운송이 개시되는 시점, 그래서 즉, 보험자의 책임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 또는 준비, 그러니까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어떤 충분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운송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어, 그로 인해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한다면 그걸 보험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면책입니다. 사실은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 준비가 불완전 부적합했을 때에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자 면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인데, 어,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자 면책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말이 뭐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책된다는 말이. 보험자의 의무, 보험금 지급이 보험자의 의무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보험자의 의무인데, 그 자신의 의무에서 면책된다는 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갔죠. 반대의 반대죠. 이중부정이죠.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포장이 잘못되어 있고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대요. 어떤 경우에 화물을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거를 피보험자나 사용인,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고용하거나 피보험자가 돈을 주거나 피보험자가 계약에 의해서 시킨 그 사람 아닌 사람이 한 경우, 좀 쉬운 말로 제3자가 한 경우, 제3자가 컨테이너 집어넣는데 그 컨테이너가 잘못됐어. 그럼 그걸 가지고 하주에게,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좀 가혹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9년 약관, 2009년 개정 약관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뭐 독립된 청부업자 여기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컨테이너 적입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사의 리스크 면책.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선사가 쉽게 말하면 운송인이죠. 운송인이 부도가 났어요.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데 부도 뭐 이렇게 나면 뭐 부도 같은 거 나고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차압딱지가 들어오잖아요. 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도 뭔가 뭐 어음을 지급을 못한 거나 뭐 뱅크럽이 당하면 그 자산, 선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배죠, 배. 예. 그러면 배를 만약에 차압당한다고 칩시다. 배가 차압당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배가 차압이 당한다고 치면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에서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배가 쉽게 말해 항구에서 발이 묶여버려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서 최종적으로 법인이 파산됐을 때도 그랬어요. 한진의 모든 선박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채권자에 의해서. 한진이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진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화물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들, 그거 어떡하죠? 정상적인 시간 안에 목적지에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데, 뭐 항구에서 발이 묶여버리니까 이게 제때
제대로 운송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됩니다. 그거는 뭐 보험자 그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험자 면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하주만 힘든 상황인 거죠. 하주 입장에서는 운송인이라고 운송 맡겼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운송이 중단되고 보험회사 찾아갔더니 보험회사는 자기가 면책이라고 해서 보험금 안 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런 일이 잘 안 발생하거든요. 선사가 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용이 2009년 개정약관에서는 조금 완화됩니다. 뭐라고? 이게 한진해운 같은 회사가 망할 거라고,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사였는데, 아니 세계에서 뭐 탑 10 안에 드는 선사였는데, 근데 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피보험자가 그 선박 운송인의 어떤 지급 불능이라든지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그때만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진이 망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의뢰했어. 그러면 보험자 면책인데 설마 한진이 망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박의 불감항, 부적합 면책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이게 이런 거죠. 선박은 우리가 담보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불감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문제 삼으면 이런 경우죠. 하주는 선박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선박을 컨트롤하지 않는데 선박을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은 선사죠. 운송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불가망, 내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합니다. 하주에게.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선사 리스크 면책과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그 하주가 선박이 불감항이라는 항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주 입장에서 건실한 운송인이에요. 건실한 운송인이라서 내가 화물을 운송을 의뢰했어요. 근데 이 선박이 혹은 이 운송인이 컨트롤하는 선박이 바다에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면 이 하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운송을 의뢰하는데 이 사람이 혹은 이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부실한 사람한테 일부러 맡긴 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말 그대로 면책이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2009년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의 양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CIF 계약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나중에 이제 보험 증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한 거는 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뭐 면책이라든지 뭐 이런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기책 사유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러한 면책까지 그 보험증권을 넘겨받은 매수인, 즉 다시 말해서 보험증권의 배서 양도를 받은 양수인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좀 가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09년 개정약관에 들어간 사실입니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항해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 개정약관에 들어왔어요. 요 항해 변경과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목적지를 변경할 때는 그 항해, 그러니까 위험 개시 후가,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커버가 시작된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목적지가 바뀌니까 뭔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LA였는데 목적지가 갑자기 뉴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율이나 조건이나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LA에서 뉴욕으로 목적지를 바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내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거 어떡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보험 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보험 조건이나 요율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 담보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이 피보험 목적물 화물이 보험에 의해서 운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다른 목적지를 향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윗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황을 알고 목적지를 바꾼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근데 모르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잘 모를 수 있다는 상황이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법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목적지가 타의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경우에는 그 보험은 수송 개시 때 위험이 개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2009년 개정약관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테러 행위에 대한 부분. 1982년 약관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어떤 테러 행위가 뭐 보험에서 크게 다루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9년 개정 약관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02년 9.11 테러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정치적인 목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군인이나 군사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타겟을 가리지 않는 공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의 인명이 사망하고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보험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전쟁 위험 면책에서 다루지 않고요. 동맹 파업 약관에서 다뤄요. 동맹 파업 면책 약관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일체의 테러 행위 이런 부분,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동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뭐 행위, 폭력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2009년 개정 약관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운송 약관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빠진 사안들, 설명하지 못한 사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자의 보험 담보 기간과 관련해서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3항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어쩔 수 없었던,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서
운송이 지연이 되거나 운송이 뭐 2로 그래서 항해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보험자가 계속 담보하는 계속 담보 조항에 대한 내용이 그 제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다시 가져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시작과 끝,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 보험자 책임이 지속된다. 그거 좀 체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 또한 제가 중요하게 넣어 놓았죠. 보험은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이나 표를 많이 활용하면 좋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시기에서 종기는 해상 적하보험, 그러니까 신협회 적하약관 있죠. 신협회 적하약관과 뒤에서 얘기할 개정 동맹 파업 위험 약관의 보험자의 책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개정된 전쟁 위험 약관 있죠. 특별 약관 중에 전쟁 인스티튜트 워 클로스라고 하는 전쟁 위험 약관의 보험자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이거랑 좀 다르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선에 적재했을 때부터 본선에서 양육될 때까지이고, 시간적으로는 본선 양육 후가 아니고요. 본선 도착 후 15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는 육상 구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과 관련된 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협회 동맹 파업 위험 약관의 경우에는 육상 구간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해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는 해상 구간에서만의 발생된 해상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대충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추가적인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 게, 피보험자가 만약에 선택을 해서 물건이 하역이 된 후에 목적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연동으로 오라 했는데 용호동으로 오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바뀌게 되면 하역항에서 하역 후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이 시작되면 그 해상보험은 보험자의 담보가 끝이 납니다. 그렇겠죠. 새로운 운송이 시작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앞서도 간략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연이나 1호가 피보험자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굳이 내지 않고도 보험자가 지속적으로 보험 담보, 보험 부보를 제공하는 계속 담보 조항이 제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termination, 그러니까 운송의 종료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마찬가지로 앞서 계속담보조항처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화물이 목적지 이외의 항구나 최종 창고에 인도되기 전에 운송이 중단이 되게 되면, 이때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화물에 대한 어떤 보험 부보가 계속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운송이 끝났다, 보험자 책임 끝, 화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그 운송 중단 사유의 기책 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혹은 피보험자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 그렇게 중단된 화물, 운송이 중단된 화물에 대한 보호를
계속 보험자가 제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해 변경 약관. 우리가 앞서서 몇 주 전에 항해 변경과 관련해서 배웠죠. 그래서 보험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 이때는 그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겠죠. 통지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뭐 하면 된다? 뭐 앞에서 우리가 위험의 변경, 위험의 변형 뭐 얘기할 때는 뭐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돈 더 내면 됩니다. 추가 보험료 납부하면 그 변경된 보험 조건에 따라서 보험자가 담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우리가 굉장히 수업 초창기 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왔었죠. 그래서 그 피보험이익과 관련해서 협회적화 약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관없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이익이란 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존하는 내 보험 목적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실현 가능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어떤 나의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도 피보험 이익이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생기고 지금은 없지만 향후에 생기고 미래에 생길 피보험 이익을 보험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미래에 생길 피보험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고 났을 때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는 나중에 생길 피보험 이익을 부보하는 게 가능하지만 적어도 사고가 났을 때는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이라 하지 않고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2조의 개반 비용이라고 해서 forwarding charge에 대한 forwarding 전달 앞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 뜻이죠. forwarder, freight forward 할 때 그 forwarder죠. 그래서 선박이 사고를 당해서 부보 위험으로 뭐 어떤 풍랑이라든지 뭐 자초라든지 뭐 이런 일을 화재라든지 이런 걸 겪어서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피난항이나 이런 데서 화물을 내리고 양육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자가 화물을 내리는 하역 비용, 그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창고 보관료, 재포장비, 다른 선박에 적재하기 위한 재선적비, 그리고 그 재선적을 해서 최종 원래 계획했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보상한다. 어떤 경우에 화물이 보험에서 부보하는 위험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어서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전손인 경우에는 깔끔해요. 전손인 경우에는 어차피 화물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손보험금 받으면 되는데 분손의 경우에는 살아남은 애들이 있잖아. 얘들을 어떡할 거야? 얘들 버릴 거야? 아니죠. 그러면 걔네들을 원래 계획했던 운송의 목적에 맞게끔 원래 운송이 지정했던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난항에 와서 화물을 내리고 재포장하고 다른 선박에 적재하고 그 운송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거 그냥 모른 척 하느냐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보상을 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12조 개반비용약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3조 추정전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전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정전손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부를 통해서 자신이 남아있는 피보험 이익을 포기하고 그걸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해서 전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액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Increase Value Clause라고 하는데 동일한 피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의 상이한 보험 금액으로 보험 증권이 발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그 신약관에 들어왔는데 보험자가 원래의 보험자와 제3자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가지고 손해보상도 공평하게 손해를 부담하는 공동보험자로 취급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 보험 가액이 이 정도라서 보험의 가액이 이 정도라서 이거를 보험에 부보를 했어요. 근데 보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서 국제 시세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풀 인슈어런스로 보험 부보를 했다가 풀 인슈어런스가 아닌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서 그 증액분,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두 개의 보험이 존재하는 거잖아. 원래 처음에는 가격이 100이었는데 그래서 100으로 보험을 떴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해가지고 2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보험 든 거 말고 100으로 또 추가로 보험을 든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런 경우입니다. 뭐 그 반대인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전체 보험 가액이 200이니까 그 200에서 A 보험 계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B 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동등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등한 어떤 보험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죠. 동등하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증액이 되든 두 개의 보험이 존재하든 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보험 가액 이상으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 불변의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서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구협회적하약관에도 있었고 신협회적하약관에도 이렇게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활동, 손해방지하고 손해 경감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16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이거는 어떤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 구조를 하고 뭐 어떤 보호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위부를 포기하거나 혹은 위부를 승낙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포기 유보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추정 존선과 관련해서 추정 존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에 통지를 해야 되고 위부에 승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정 존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정 존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부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분손으로 처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잔존 가치라든지 제3자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기해가지고 보험자에게 이전시켜야만 내가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추정전손의 이야기였는데 여기 포기 약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위부를 제대로 통제하는 거는 내가 인정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피보험자나 보험자가 관련되어서 행동으로서 뭘 조치를 하고 한 걸로 이것이 위부를 포기했다거나 위부를 승낙했다거나 이런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부 조치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해를 경감시키고 손해를 더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일 뿐 이것은 어떤 위부의 포기, 위부의 승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없는 행동이다 라는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포기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조치 약관. 사고 발생하거나 뭐 하면 신속하게 보험자에게 알리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신속조치 약관의 내용이고, 제19조에 영국법 관례 약관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선언적으로 이 해상보험 약관, 보험증권의 해석은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 그런 내용이 제19조에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보험 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상보험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 조건 때문에, 이 약관 때문에 영국의 MIA라든지 인슈어런스 액트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증권 구약관, 그리고 이제 신증권 신약관을 쭉 훑어봤는데, 이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구증권 구약관 체계, 신증권 신약관 체계. 이게 이제, 신증권이 나오고, 약관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새롭게 최신형으로 나온 것들을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해상보험 체계, 해상보험의 법과 관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통이나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도 구증권 구약관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구증권은 1779년에 만들어진 로이드 SG 팔릿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증권의 아래쪽에 올드 폼이라는 형식으로 남아 있고요. 신증권은 1983년부터 81년에 제정해서 83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U 로이드 팔릿이 혹은 UILU 팔릿이가 지금의 신증권 체제입니다. 스케줄로 되어 있죠. 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구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1912년부터 사용이 돼서 여러 차례 개정이 돼서 1963년도에 마지막 버전이 나온 ICC-AR, ICC-WA, ICC-FPA 이게 이제 구약관, 구협회 적하약관이고요. 신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81년도에 제정된 신보험증권에 맞춰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약관이고요. 그래서 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ICC A, B, C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2009년에 이 신협회 적하약관의 개정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체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살펴보면 구증권 구약관은 기본적으로 보험증권이 중심이 됩니다. 본문 약관, 그리고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협회 적하 약관은 이게 이제 약관들이 오랜 기간 1779년부터 쭉 사용이 되어져 오다 보니까 이 보험증권이 모순되는 내용도 많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적하 보험과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보험자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어떤 표준 약관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이 MIA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MIA가 보험 증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영국 해상보험법이 이러한 복잡한 보험 증권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협회 이제 동맹 파업 약관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보험 증권상에 있는 이탈릭 서치 약관이나 난해 약관이나 이 협회 전쟁 약관이나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모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전쟁 위험이라든지 동맹 파업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약을 통해서 부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의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 있어서도 협회 전쟁 약관이라든지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을 가입을 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증권 신약관 체제를 볼게요. 여기 이제 신증권 체제로 넘어와서는 보험 증권보다는
협회 적하 약관이 중심이 됩니다. 증권은 보험 계약 체결 여부, 그러니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 계약이, 해상 보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의무라든지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 적하 약관을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중심에서 약관 중심으로, 협회 적하 약관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됐던 MIA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이 별도로 독립돼서 Institute War Clause, Institute Strike Clause로 아예 별도의 약관으로서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또 주지할 사실인데, 사실 이 구증권, 구약관,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 있어서는 이 약관 자체가 뭐였죠?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그러니까 단독 훼손을 부담하냐 마냐. with average, 분손을 부담하냐 마냐. 분손이나 단독 훼손이라는 게 결국에는 해상 손해의 유형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구증권 구약관의 ICC, ARWA, FPA는 해상 손해가 기준입니다. 근데 신증권 신약관 체제는 보면 ICC C는 뭐뭐뭐뭐를 보험자가 담보하고, ICC B는 ICC에 더해서 몇 가지 더 보험자가 담보하고, ICC A는 면책 위험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위험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손해의 유형이 아니라 그 손해를 유발시킨 해상 위험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담보 위험 이야기할 때 항해에 기인하는, 아니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해상 위험,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담보 위험,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하재라든지 자투침몰 교사 같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해상보험 목적물에 어떤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다. 뭐 투하라든지 포장 단위당 추락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물,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에 영향을 주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담보 위험을 기준으로 B는, 그러니까 ICC C는 여기까지, ICC B는 여기까지, ICC A는 면책 위험에 규정된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해상보험의 담보의 기준이 신증권, 신약관 체제에 와서는 손해의 정도, 손해의 어떤 종류가 아니라 그 손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이 기준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독 훼손을 해주냐, 특정 분손 이거 빼고 단독 훼손을 부담하냐 마냐, 사실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WA는 단독 훼손을 해주고 또 FPA는 안 해주는데 뭐가 있었어요? 특정한 유형의 단독 훼손은 단독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FPA에서 담보 위험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었죠. 하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증권 구약관 체제 하에서는 WA와 FPA의 그 갭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신증권 신약관 체제 하에서는 ICC B와 C의 격차가 큽니다. 딱 명확하게 나눠져요. B는 여기까지, C는 여기까지. 그리고 구증권 구약관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 혹은 모든 기타 위험,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위험을 분류를 했는데, 신증권 신약관은 이 사실 제가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뭐 어떻게 보면 하재나 이런 것들도 배에 타고 있으니까 불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경계가 애매하다고, 뭐 애매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다 삭제하고 뭐 했어요? 정확하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이 뭔데? 해상 사고를 일으키는 그 손해의 원인이 뭔데? 하재면 하재, 자초면 자초, 침몰이면 침몰, 딱딱딱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신증권, 신약관. 그래서 클리어하죠. 명확하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구증권 구약관에선 해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 위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신증권 신약관 체제에서는 해적이 ICC A의 경우에는 담보 위험으로 들어갔고요. B와 C에서는 이것이 면책 위험으로서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담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협회 적하약관도 창고에서 창고관을 커버하는 그런 창고관 약관인데 SG 팔리시 1779년에 만들어진 SG 팔리시 자체는 그 안에 본문 약관상으로는 포트 투 포트 물품의 선적에서부터 양육까지가 보험자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증권은 그런 내용조차가 없어요. 어디서 있냐면 신협회 적하 약관의 운송 약관에서 우리가 그거 봤죠. 82년 약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2009년 약관은 창고 내에서 시작하는 거 그거 보여줬죠.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 구간,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창고에서부터 창고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구증권이 있는데 구증권, 구약관, 신증권, 신약관이 있잖아요. 구증권에서는 포트 투 포트, 구약관에서는 창고에서 창고, 신증권은 별다른 얘기가 없고 신약관에 있어서는 특히 2009년 개정 버전부터는 창고 안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보험자의 책임 구간 담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그리고 구증권에 있어서는 WA가 뭐가 있었죠? 소손해 면책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률 적용 안 하고 싶으면 WA, IOP 써야 되고 보통은 WA를 쓸 때 3%면 3%, 5%면 5% 소손해 면책률이 적용이 됐는데 신증권의 ICC-B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뀌고 삭제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증권, 구약관, 신증권, 신약관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정협회 적하약관을 살펴봤으니까 개정협회 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협회 적하약관 6조에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그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전쟁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들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협회 전쟁 약관인데 그 개정된 협회 전쟁 약관은 ICC-A, ICC-B, ICC-C, ICC-Work 물론 ICC가 아니네요. Institute Cargo Clause가 아니라 Institute Work Clause죠. 근데 이제 Institute Cargo Clause A, Institute Cargo Clause B, Institute Cargo Clause C, Institute Work Clause 그리고 Institute Strike Clause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독립된 약관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 그래서 이 협회 전쟁 약관, 특히 개정 협회 전쟁 약관은 ICC ABC에서 전쟁 위험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하겠다, 보험자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4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ICC ABC에 있는 뭐 쌍방가시 충돌이라든지 전쟁 면책이라든지 동맹 파업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우선 약관이 추가되어 가지고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안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ICC ABC와 협회 전쟁 약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험 기간이 좀 다르다라는 점이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1조에는 협회 전쟁 약관에서 담보되는, 그러니까 보험자가 책임지는, 사실 이 내용이 ICC ABC에서는 면책 위험이었죠. 보험자 책임 안 지는 거였는데 IWC에서는
이것이 담보위험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내란, 혁명, 모반, 반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투쟁 아니면 포획, 납포, 강요, 억지, 억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점유 시도 그리고 전쟁의 부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된 기뢰라든지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이 멸시 손상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책임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협회 전쟁약관에 주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협회 전쟁약관이라 할지라도 보험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진 않아요. 이 협회 전쟁약관에도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ICC ABC에 있었던 제4조 일반 면책 있죠. 뭐 8가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전쟁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제가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협회 적하약관에 면책 조항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이거를 하나의 면책 조항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4조가 일반 면책이었고요. 뭐 뭐 고유하자니 뭐 피보험자의 뭐 고의가실이니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4조 일반 면책이고 5조가 그 부적합, 불례항 그 면책이고요. 그리고 6조가 전쟁 위험이고 7조가 동맹 파업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 협회 전쟁 약관이라는 게 전쟁 협회 적하 약관에서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보험자 면책되었던 내용, 다시 말하면 면책 약관 4개 중에 4조, 5조, 6조, 7조가 있었을 때 이 6조에서 보험자가 면책시킨 사안들을 보험자가 책임지도록 추가로 돈 받고 보험자의 담보를 개런티한 게 협회 전쟁 약관이거든요. 6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면책이 약간 3가지가 존재하죠. 뭐 4조, 5조, 7조. 이 4조, 5조, 7조의 협회 적하 약관에서 보험자가 면책되고 있는 사항들은 이것이 협회 전쟁 약관에 와서도 여전히 면책입니다. 협회 전쟁 약관으로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의 추가 확약, 추가 담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것은 협회 적하 약관의 6조에 해당되는 전쟁 위험이에요. 전쟁 위험.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기간입니다. 운송기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강의 자료상에 이렇게 보험기간, 보험담보기간과 관련해서 그림에서 협회 적하약관과 협회 동맹파업 약관의 경우에는 창고간 약관이었어요. 창고에서 창고. 근데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기간의 시작이 선적, 화물이 외항선에 적재될 때 시작이 됩니다. 끝날 때는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이 육지로 양육될 때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협회 적하약관의 운송약관의 보험기간의 종기와 관련해서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 4가지 이벤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60일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바로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데 이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화물이 양육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끝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약관의 운송 약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양육도 아니고 그냥 최종 양육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화물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 얘기는 없다고요. 그냥 15일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협회 전쟁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해상 구간,
주 운송 구간인 해상 구간에 국한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쟁 위험이잖아요. 전쟁 위험이란 게 물론 바다에서도 전쟁을 하고 하늘에서도 전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육상 구간이에요. 그래서 육상에서 발생되는 전쟁까지도 보험자가 책임지게 된다면 뭔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해상 구간만 책임지겠다라고 협회 전쟁약관의 보험자의 책임 기간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나머지 협회 적하약관이나 협회 동맹파업약관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고 간 약관, 그래서 창고에서 운송 개시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 이동이 마무리됐을 때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동이 마무리됐을 때 혹은 컨테이너 그 자체가 보관 용구로서 보관 장소로서 사용되기로 했을 때 요 이벤트 세 가지 하고 60일 구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쟁 약관의 또 가장 또 차이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우선 약관이에요. 우선 약관. 말 그대로 우선한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한데? 예. 뭔가 이게 보험 약관들이 지금 그러면 협회 적하 약관 ICC, AB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협회 전쟁 약관을 선택을 해서 보험 부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충된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 뭘 더 우선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전쟁 약관이 있으면 협회 전쟁 약관을 들었으면 ICC ABC보다 얘를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ICC ABC는 전쟁 위험이 면책이잖아요. 근데 면책인데 내가 협회 전쟁 약관을 보험료를 더 내고 들었다. 그럼 이게 더 우선해요. 그래서 전쟁 위험에 관련해서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받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전쟁 위험과 관련된 전쟁 약관 중에 항해 중단과 관련된 면책이라든지 그리고 원자 핵무기와 관련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그리고 또 운송 약관, 앞서 봤던 운송 약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약관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우선 약관은 ICC, ABC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쟁 약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권을 먼저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개정 협회 동맹 파업 약관입니다. 이 내용이 좀, 그 제목이 좀 길어요. Institute,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s Clause 이렇게 해서 뭐 ISC 줄여서 그러니까 전쟁 협회 적하 약관, 협회 전쟁 약관은 IWC고 여기는 IS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동맹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ICC 그러니까 협회 적하 약관의 면책 조항 4개였죠. 4조 일반 면책, 5조 부적합 불례항 면책, 그리고 6조 전쟁 위험 면책, 7조가 동맹 파업 관련된 면책이었는데 이 7조를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7조에서 ICC 제7조에서 면책되었던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았던 여러 손해들을 ISC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부보를 하면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자로부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ISC고 여기서 이제 담보 위험으로 하고 있는 위험은 당연히 ICC 7조에 있는 그 내용이죠. 동맹 파업자라든지 직장 폐쇄, 셧다운, 락다운된 그런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노사 분규라든지 소요 사태라든지 폭동,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테러리스트,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 이게 테러 행위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전쟁 위험으로 안 가 있고 여기 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현대전은 전선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들이 하는 거죠.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전은 그게 개념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현대의 전쟁은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이 피해가 더 큽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 1차 대전까지는 군인들이 더 많이 다쳤는데 2차 대전이 이렇게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민간인을 향한 어떤 무차별적인 대량 폭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그러니까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다쳐요. 전쟁이 나면, 현대전은. 그래서 이게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어떤 군사적 행동은 전쟁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9.11 테러와 같은 어떤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 위험하고 또 다른 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협회 전쟁약관은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국한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개정 협회 동맹파업약관에 있어서는 육상 구간도 담보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담보 위험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맹 파업자, 직장 폐쇄를 당한 노동자, 노동 분쟁, 소유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 그리고 일체의 테러 행위, 합법적, 불법적으로 설립된 정부를 무력으로 또는 폭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조직,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점. 하지만 이렇게 협회 동맹파업 약관이라 할지라도 ICC에서 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일반 면책이라든지 부적합 불례항 면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걸 특약을 들더라도 보험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IWC는 4개의 면책조항 중에 6조 전쟁위험, ISC는 7조 동맹파업 위험에 대해서 추가로 돈 내고 보험자가 책임져 줄게. 이 컨셉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 면책과 관련해서 ICC 제4조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면책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내용은 거의 적하랑 비슷하고, 또 차이점이 여기 3.10 되어 있는데 전쟁 내란 혁명 반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뭐예요? 전쟁 위험이죠. 그래서 ISC를 보험에 부보했다 하더라도 전쟁 위험이라든지 혁명 반역과 관련된 어떤 군사적 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ISC로 해결이 안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IWC를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들어야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경계가 애매하죠. 여기 ISC에서는 폭동, 라이엇, 소요사태, 시빌 커머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IWC 협회 전쟁약관에서는 전쟁, 내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좀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땐 저게 전쟁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땐 내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시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거는 폭동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 이런 게. 근데 뭐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지,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가치 판단이나 하는 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추가적 위험, 부가적 위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ICC-A나 B나 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담보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특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가위험, 추가위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가위험이나 추가위험을 보험자로부터 보호받고자 할 때는 돈을 더 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추가 보험료를 내면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보험료를 내고 추가 위험, 부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는 특약을 드려야 됩니다. ICC AR, ICC A를 들면은 다 보상되지 않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ICC B나 C, WA나 FPA 경우에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ICC B, C 같은 경우에 WA나 FP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담보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추가 위험이나 부가 위험 특약이 필요하고 ICC A나 ICC AR의 경우에도 화물의 특성이나 경우에 따라서 그 부가 위험이나 추가 위험에 대한 특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가 위험 약관이 TPND입니다. 도난, 발화, 불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ICC AR이나 ICC A로 부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ICC B나 ICC C, WA나 FPA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는 화물의 도난 사고라든지 발화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거. 그거를 이제 발화라고 하고요. 필퍼리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도착하지 않는 거. non delivery.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 이런 경우에 이런 위험,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받고자 할 때는 ICC B나 ICC C의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서 담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ICC A나 AR 같은 경우에는 그 면책 조항을 면책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ICC B나 C는 열거 책임주의잖아요. 딱딱딱딱 규정된 것만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거된 거에 열거되어 있는 담보 위험에 도난, 발화, 불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난, 발화, 불착으로 발생된 어떤 손실이나 멸실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면 이걸 특약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추가 보험료를 내고. 그러니까 귀찮으면 그냥 ICC A로 드는 게 제일 무난해요.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ICC A하고 ICC B하고 보험료 차이가 뭐 천차만별이다, 뭐 천지 차이다 이렇지 않아요. 그냥 많은 경우에 해상보험을 해상적합보험을 부부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냥 ICCA로 듭니다. 여러 가지로 나중에 보험 부부 안에서 생기는 문제나 책임을 감당하기가 짜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ICCA로 많이 들어요. 실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추가 위험, 부가 위험은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RFWD, Rain and Freshwater Damage라고 해서 비와 담수, 그러니까 빗물이죠, Rain. 그리고 Freshwater,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닙니다. 바닷물 아닌 건데 쉽게 말해서 물에 의해서 젖어버리는 물품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쉽게 우리가 앞에서 협회 적하 가약관과 관련해서 해수, 호수, 하수의 그 어떤 침투에 보관 장소나 그 어떤 운송 용구에 바닷물, 강물, 호수물이 들어와서 하물이 젖는 것에 대해서 담보 위험으로 존재했어요. ICC B에서는 됐죠. ICC C는 안 되고 ICC B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담보 위험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닷물, 호수물, 강물이, 그러니까 호수물, 강물이 사실 프레시 워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ICC B를 들면은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가 레인이에요. 레인. 해수, 호수, 하천수의 그 운송 용구나 보관 장소의 침투에 빗물이란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CC B나 ICC C 모두 다 공통되게
빗물이 들어와서 이 화물이 젖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담보받기 위해서는 이 추가 위험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ICCA는 상관없죠. ICCA는 면책 위험에 뭐 빗물에 의한 피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책 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어서 ICCA의 경우에는 그것이 빗물이든 뭐 하수물이든 뭐 프레시 워터든 뭐 상관이 없는데 ICC-B와 C의 경우에는 빗물로 인해서 물이 젖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약을, 이 추가 위험에 대한 특약을 필수적으로 부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WOB, 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라고 해서 투하 및 갑판 유실입니다. 하물을 갑판 위에 적재했을 때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풍랑이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나가는 경우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담보받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ICCA는 담보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에 재래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화물을 선창에 보관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면 그러한 화물의 경우에는 이 보험 부보 조건이 ICC-C로 혹은 FPA로 바뀌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래 화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컨테이너 화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런 ICC-C나 FPA로 이렇게 조건이 바뀔 때 JWOB를 추가를 해서 선창 갑판 위에 선적된 화물에 바닷물에 휩쓸려 나가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위험에 대한 부분을 부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래 화물에 관련된 내용이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보관 운송을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유류오손, 유류와 관련된 그 오염 이런 것인데 기름이나 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화물을 운송할 때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이 특약 COC 이걸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걸 들었다 할지라도 기름이나 기름의 찌꺼기 이런 걸로 인해서 화물이 오염되는 것을 부보받을 수가 있으나 냄새가 기름 냄새 그 독하죠. 기름 냄새가 배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손, 부족선, 액체 화물의 경우에는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어요. 탱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것을 보상받고자 할 때는 추가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습손 및 열손 이렇게 되는데 스웨트 그리고 히팅 데미지 그러니까 젖는 거예요. 젖거나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창이란 곳이 철로 만들어진 선박의 밀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폐쇄적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두는데 선창에 그 경납시키는 그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물을 운송을 하는데 그곳이 이제 철로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가 무게가 거의 3톤에 육박하는 쇳덩어리입니다. 컨테이너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 온도의 극심한 변화, 이 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컨디션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도 굉장히 높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온도 변화, 밤낮의 온도 변화가 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슬 같은 게 맺힐 수 있어요. 컨테이너 내부에. 그런 이제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컨테이너에 습기가 차가지고 그것이 화물을 적게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표면에 그것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열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열이 되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냄비가 돼버려요. 철로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화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할 때는 이러한 추가 위험 특약을 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ICCA나 ICCAR의 경우에는 이것이 면책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담보되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습기 손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화물 고유하자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면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습기에 의해서 화물이 눅눅하게 되는 이것이 정말 선창에 맺힌 이슬이나 그런 습기나 열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화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고유의 하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딱 화물의 내재적 잠재적 하자인지 아니면 습기인지 이게 구분이 결과는 화물이 물에 젖다시피 해가지고 눅눅해졌는데 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습기에 의한 손해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ICCA나 ICCI로 들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화물 고유의 하자, 화물의 내재적 하자로 가버리면 면책이 돼버립니다.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ICCAR이나 ICCA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를 보험 특약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약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습기에 의해서 화물이 눅눅하게 됐을 때 그 원인이 화물의 내재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인지 상관없이 결과가 물에 젖어서 눅눅해졌으면 그거는 추가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 위험, 부가 위험의 경우에는 ICCAR이나 ICCA를 들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상태나 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추가 담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쿠리. 이것도 사실 재래선이 사용되던 재래 화물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손실인데 이 후크 선장의 후크 있죠. 이거를 원래 그 용도가 무기가 아니고요. 화물을 좀 수월하게 옮기기 위해서 나무 상자를 이렇게 갈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땡길 때 쓰는 그런 용도가 후크예요. 그래서 그 후크 선장은 소니 후크여서 이제 후크 선장이 된 거겠지만 원래 그 후크라고 할 때 뱃사람들이 말하는 그 후크는 원래 화물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장도기 같은 거였죠. 근데 이걸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나무 상자 같은 데다 이렇게 후크로 탁 찍으면 그 안에 있는 화물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부가 위험을 담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갈쿠리에 의한 손해고요. 녹이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계류나 뭐 철로 만든 물건의 경우에는 뭐 건조가 잘못됐다든지 내부의 습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녹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녹이 쓸었을 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약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덴팅 앤 밴딩 뭐 이건 이제 구부러지고 우러지고 우러뜨려지고 이렇게 굽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좀 약한 어떤 기계류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통상의 운송 과정 중에서 뭐 움직이거나 뭐 하역하거나 할 때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곡손과 관련해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소손의 면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손의 면책에 따라서 소손의 면책률이 넘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 발화에 있습니다. 뭐 석탄이라든지 성냥이라든지 하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불이 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특약을 들 수가 있고요. 오염, 오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화물하고 섞여 버려가지고 뭐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더러워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추가 위험을 담보받을 수가 있고요. 뭐 지라든지 해충 피해의 경우에도 추가 담보가 필요하고요. 곰팡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서 보험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확장 담보 조건이 있습니다. 확장 담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앞서 보험기관의 종기와 관련해서 최종 목적지 창고에서 물품의 이동이 완료됐을 때 혹은 다른 어떤 운송에 공해지기 위해서 뭐 화물이 이동이 완료되었을 때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보험기관의 종기 외에 내륙 구간, 다른 어떤 장소로 화물을 내륙 운송을 해가지고 화물이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 원래는 그 계속담보 조항에서도 제8 앞에서 우리가 수업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CC 제8조에 따라서 다른 운송을 위해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이 개시되면 보험은 끝나고 새로운 운송이 시작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롭게 시작되는 운송에 있어서도 어떤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면 추가적으로 담보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내륙운송 확장 담보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 이 육상에 있는 내륙지에 있는 보관 창고까지 옮겨가는 데 있어서의 확장 담보를 보험자가 제공하는 것인데 이 실무적으로는 98년도부터 창고 간 요율로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면서 요 특약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확장 담보 조건은 두 번째에 있는 내륙 보관 확장 담보입니다. 증권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보험자의 담보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이 본선에서 하역 작업이 완료된 후로부터 시간적 순서에 시간적 이벤트로 60일이 경과하면 보험기간이 종기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60일에 더해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특수화물에 대한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제가 잠깐 JWOB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갑판 화물에 대한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면 보험 부보의 조건이 뭘 들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FPA 플러스 JWOB로 바뀐다는 약관이었습니다. 화물이 재래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말고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창에 보관돼서 운송이 되느냐 아니면 갑판 위에 적재되어서 운송되느냐는 화물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갑판적 약관이고요. 간세 담보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입 되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수입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 관세를 부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운송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수량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 이미 관세가 선급이 되어서 이런 거죠. 물품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비행기는 지금 여러분 헷갈리니까 배에 태웠다 칩시다. 배에 태워서 화물이 들어오는데 선적 전에 물품이 100개여서 이 100개에 대한 관세를 미리 납부를 했어요. 근데 화물이 운반을 하다가 운송을 하다가 이 100개 중에 10개가 없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90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관 후에 어떤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입은 피보험자의 어떤 손실을 보험자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관세담보 약관입니다. 물론 이게 관세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대로 관세와 통관 수업 시간에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런 화물에 대해서
면세라든지 감세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수입 신고했을 때의 수량이나 단가와 이 실제로 수입 신고 수리 후 보세 구역이나 국내로 반입할 때의 어떤 물품의 가치나 수량이 달라졌을 때 생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감세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보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입 통관 거부 위험 약관 이게 이제 거절 약관 혹은 통관이 안 됐을 때 통관 거절 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리젝션 클로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안전상의 이유든 검역상의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을 안 시켜줘요. 우리나라에 이미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안으로 못 가지고 들어와요. 공항에서 딱 걸린 거야. 항구에서 딱 걸린 거야. 그러면 진짜 함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식료품 외국에서 들여오는 냉동 육이라든지 냉동 어류라든지 그런 경우에 간혹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에 발생된 멸실이나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입 통관 거부에 대한 위험 담보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손해 약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데 면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면화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야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면화의 특징이 솜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어버리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과도한 수분을 먹어서 발생되는 어떤 섬유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할 때 수입 면화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이런 추가적인 특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협회 대체 약관, 리플레이스먼트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계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계류가 손상될 때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수리비나 대체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것들이 협회 대체 약관이 되겠습니다. 또 라벨 약관도 있어요. 상표 약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국에서 수입되는 깡통이나 병이나 통조림 이런 데 보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운송 도중에 라벨이 뜯어지거나 찢기거나 했을 때 그것에 라벨을 교체해주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 라벨 약관, 상표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특약과 관련해서 추가 특약 사항은 아니고 이제 몇 차례 앞서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있었는데 소손의 면책률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손의 면책률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해도 일정 유리나 일정에게 이르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제 소손의 작은 손해에 대한 면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뭐 한 2%, 3% 전체 어떤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적은 경우에 소손의 면책, 소송의 공제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손의 면책과 소손의 공제가 조금 다릅니다. 소손의 면책은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 손해가 일정 비율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다가 그걸 딱 넘어가게 되면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프랜차이즈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7% 손해가 발생하면 7% 보상받는데 3% 손해가 발생했으면 면책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고요. 액세스는 그 액세스가 딱 잡혀 있을 때 그 액세스 비율을 제외한 잔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이 액세스입니다. 이거 이제 공제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5%로 되어 있으면 7%에서 5%를 뺀 나머지 2%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이 소손의 공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적손이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가 위험, 부가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 항공화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한 보험 부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화물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상보험 우리가 과목 명 자체는 해상보험인데
해상보험만 보기에는 좀 몇 가지 그 국제무역, 국제물품 매매와 관련돼서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공화물, 뭐 항공화물의 어떤 수요, 항공화물 물류에 대한 수요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의 분위기가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점점 많이, 아니 뭐 이미 많이 옮겨져 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화물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항공사고란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공사고는 기본적으로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발생하는 건데, 엄청난 규모의 손해와 큰 인명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고는 분선이 없어요. 무조건 전선입니다. 무조건 전선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명피해도 그냥 다 손실 보는 거죠. 이제, 다 사망사고에 이르는 그런 큰 사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면 원체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고 생존자가 없죠. 생존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화물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선이기 때문에 좀 항공 운송인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과 다르게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항공 운송인의 어떤 기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항공 사고에 대해서 항공 운송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다음에야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긴 하는데 완전한 무과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 이런 거예요.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인이 사실 자기의 기책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면책 조항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구성이 많은데,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정말로 면책이라고 몇 가지 규정해 놓은 거 아닌 다음에야 항공 운송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공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다, 이 항공운송 사고가 났다 해서 해상보다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넓고 크고 보상액도 크다 할지라도 그 항공화물로 운반하고 있는 화물들이 대체적으로 고가품이거나 첨단 제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항공운송인을 통해서 그 사고의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이 필요하고, 그것이 항공화물 보험입니다. 항공화물 보험은 우리가 해상보험에 있어서 협회적화 약관을 사용을 했던 것처럼 항공화물 보험에도 약관이 있어요. 협회적화 약관이 있습니다. 그게 협회적화 약관 에어, ICC 에어라고 하거든요. Institute Cargo Clause Air.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협회 항공화물 약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협회 적화 약관처럼 런던 보험자 협회 ILU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이용을 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될 것은 하주이익보험입니다. 하주이익보험은 뭐냐면 이 항공운송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보험이 체결이 됩니다. 항공운송인이 보통 이제 물론 항공운송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운송 주선업자를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항공운송이라는 게 굉장히 그 운송 기간도 짧고 소량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주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컨택을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항공운송인이 하주를 대신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하주들이 직접 보험회사랑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인이 AOA를 발행하면서 거기다 보험 관련된 사항을 넣어버리고 하주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보험회사랑 전체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항공화물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항공운송은 일단 전부 다 올리스크입니다. 뭐 ICC, BC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험증권이 따로 발행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있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항공운송인, 그래서 이 항공운송인이 AOAB를 발행하면서 개별 하주들로부터 보험료를 각출받아서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구조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주 이익보험이고, 별도의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지만 소액 하주들이 쉽게 항공보험을 들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보험 시스템이 하주 이익보험, Cheapest Interest Insur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회 항공화물 약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ICC 에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구약관 있고 신약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협회 항공화물 약관에는 우편물, 편지, 항공메일, 에어메일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걸 제외하고요. 적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협회 적하, 해상보험의 협회 적하 약관 ICC 올리스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항공화물에 있어서도 전쟁 약관이 있고요. 전쟁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보험자로부터 담보받기 위한 약관이 별도로 존재했고요. 마찬가지로 항공화물에도 신협회 항공화물 약관이 있습니다. ICC 에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ICCA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이라는 것들이 해상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표현들이나 문구나 이런 것들이 항공운송에 맞게, 항공화물에 맞게 바뀌었다는 것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항공화물 약관은 올리스크밖에 없어요. 구약관이든 신약관이든. 왜냐하면 항공운송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전선입니다. 사람 다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B, C 이거 없어요. 분손과 관련된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전손 사고이기 때문에 ICC 에어는 기본적으로 올리스크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은 컨테이너 보험입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뭐 수차례 뭐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의 표준화, 규격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혜택과 효용을 가져다주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성과 효용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국제 운송 물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과 컨테이너를 사용한 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세계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IS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구비 조건이 기본적으로 화물 보관을 위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력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운송 수단이나 운송 경로가 바뀌더라도 화물을 옮겨 실을 일 없이 일간 운송,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운송 용구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옮겨 타은다든지 뭐 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고, 그리고 화물 자체를
이송하고 내리고 옮기고 할 때 편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러한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면 컨테이너 그 자체가 상품에 대한 어떤 외부 포장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장비가 많이 절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화물을 취급할 때 용이하죠. 똑같은 규격의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화물을 옮겨 싣고 하고 딱딱딱 테트리스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화물 10개를 옮기는 것보다 그 10개의 화물을 컨테이너 하나에 넣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이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고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가 계속 활용이 되고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송 속도가 빨라지고 자본의 흐름 또한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화물의 어떤 주기 자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운송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단축하기 때문에 순속 기간도 엄청 단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안전한 운송 연구이기 때문에 뭐 기후가 바뀐다든지 뭐 하역 작업을 수차례 한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도난으로부터도 화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져다 주는 효용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는 국제 통일입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한국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일본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미국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유럽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모두 다 동일한 사이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갖다 놓으나 동일한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어느 장소든 똑같은 하역 장비와 설비와 크레인과 선박과 차량과 기차를 이용해서 이 동일한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컨테이너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효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컨테이너도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부산 신항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넘어가고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겨났는데 컨테이너가 아무리 철로 만든 탄탄한 어떤 보호구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태풍이라든지 악천후가 있게 되면 컨테이너 자체가 넘어간다거나 컨테이너 자체가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 선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층으로 쌓는데 갑판 위쪽으로 올라오는 컨테이너는 아무리 철골로 이 결박 작업을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충격이 크게 가해지면 바다에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넘어가요. 컨테이너 선 이렇게 있는데 컨테이너 선이 뭐 자초되거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집혀 버리면 컨테이너들이 그냥 이게 결박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컨테이너들이 그냥 단순하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결착을 합니다. 레싱 작업을 하는데 외부의 충격이 쾅 들어오게 되면 이 컨테이너 선 자체가 뭐 전복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컨테이너가 그대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간혹.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가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뭐, 아니면 빗물이 스며든다든지, 뭐,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결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손해들이 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비싸요. 컨테이너 여러분들 그 2,900kg 정도 될 거예요. 한 3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철로 만들잖아요. 예.
아니, 들어가는 철만 생각해봐도 그거 뭐 1, 2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 충분한 재산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리스로 컨테이너 그 자체를 직접 소유 안 하고 리스하기도 하고 뭐 한다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해상보험론 수업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재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컨테이너 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보험 듭니다. 컨테이너 보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컨테이너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손해를 부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 보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보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이고, 자체. 그리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른 제3자한테 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 대차, 대물과 같은 그런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는 화물들 있죠.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컨테이너 운영자가 그 화물 주인한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세트로 묶어 가지고 컨테이너 보험을 부보를 하는데 그 배상 책임들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을 부보하면서 2번이나 3번을 묶어가지고 보험 부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컨테이너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보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세트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세 개를 다 들더라도 한 장의 보험 증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간 단위로 듭니다. 연간 단위로 들고 국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표준 컨테이너 그게 이제 대상이 되고요. 뭐 이게 사용이 되는 도중에 계속 사용되죠. 이게 뭐 하나의 포장 용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되고 운송이 되고 하는 도중에도 요 뭐 안에 그 들어가 있는 화물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 중에서 계속 보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소선의 면책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이게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긴 맞으나 몇백억, 몇천억 하는 물건은 아니다 보니까 사소한 손해 뭐 이런 것까지 보험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컨테이너를 뭐 보험 들어가지고 뭐 보험의 피보험자를 바꾸고 할 필요 없죠. 보험 증권을 양도양수하고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통을 전제로 한 보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화물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종류를 좀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1번은 자체 보험, itself. 그래서 컨테이너 그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이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보험이라 하면 이걸 얘기해요. 이게 메인이에요. 우리가 세트로 묶을 때도 1번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햄버거 세트로 쳤을 때 1번이 햄버거예요. 2번, 3번이 콜라, 프렌치 프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콜라 사 먹으러 맥도날드 잘 안 가잖아요. 햄버거 사 먹을 때 콜라와 감자를 같이 사 먹는 거지. 나는 콜라만 사 먹을래 라고 그 맥도날드 갈 바에는 편의점을 가죠. 그렇죠. 이 적절한 비유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1번이 있고 1번을 부보하는 거고 1번을 부보할 때 2번, 3번을 옵션으로 같이 선택해가지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컨테이너를 운송 작업을 하다가 이것이 뭐 자빠지거나 해가지고 제3자한테 뭐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걸 이제 배상해주기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인 것이죠. 2번은. 그리고 3번은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을 부보하는 것이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험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자, 항공화물 보험과 컨테이너 보험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해상 보험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이제 학기 말에 이르렀고 거의 다 살펴봤어요. 안 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선박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사실 선박보험만 자세하게 다루려면 그것도 뭐 한 달 해야 돼요, 사실은. 한 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학부생 수업 수준에서 선박보험을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기에는 좀 그렇고 한 주 정도의 분량으로 한 주 내지는 조금 더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선박보험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고 저가보험과 항공화물보험 그리고 컨테이너 보험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강의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지난주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강의 영상 자체가 좀 많아지고 분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관리, 개인 위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랍니다. 수고했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